여러분, 결산 조정은요, 사실상 세무 조정은 아니에요. 세무 조정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얘는 뭐냐면 재무제표에 인식을 하면 인정을 해주겠다,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빚이 있는데 남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네가 빚을 진 주제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빚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믿음세무인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드디어 3월 법인세 신고의 달이 왔습니다. 세무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일 바쁜 달 중 바로 이 3월 달이 속해 있는데요.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달은 법인세 신고 달이기 때문에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씩 추려가지고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뻔한 내용은 사실상 뭐 다른 세무사님들도 그렇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조금 너무너무 중요한 상급은 아니지만 모르면 낭패를 볼 수 있는 중상급 정도의 내용을 좀 위주로 다룰까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 첫 번째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은요, 세무종사자분들은 뭐 경력에 따라서는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비세무 종사자신 분들은 대부분 모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정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세무조정이라는 주제로 촬영을 한번 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이 세무조정은 회계학적으로는 수익이나 비용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수익과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조정을 해서 법인세법상의 수익과 비용으로 만드는 그 중간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법상 각사업료도 소득금액이나 또는 과세표준으로 이행하는 그 중간 단계를 바로 이 세무조정이라고 하는데, 이 세무조정에는 두 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산조정이고요, 또 하나는 신고조정입니다. 먼저 결산조정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산조정은요, 사실상 세무조정은 아니에요. 세무조정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얘는 뭐냐면 재무제표에 인식을 하면 인정을 해주겠다,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즉 세무조정으로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결산조정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법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회계 처리가 움직인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계상을 해야지만 오케이, 인정해줄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의 유출이 없는 송금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그러면 결산조정 사항의 세부 내역을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전부 설명드리면 너무 양이 많아서요, 일부 중요한 것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감가상각비입니다.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제외됩니다. 네, 두 번째 대손충당금입니다. 물론 한도 내에서입니다. 네, 세 번째 파손이나 부패 등으로 인해서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입니다. 네, 네 번째 세법상 확정된 대손금입니다. 물론 소멸시효로 인해 완성된 대손금은 제외됩니다. 네, 다섯 번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발생된 유형자산 평가손실입니다. 네, 여섯 번째 상장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중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부도가 났거나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부실 징후 기업이 됐거나 파산을 했을 경우 그 주식은 평가 손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얘도 결산조정 사항입니다. 이렇게가 좀 결산조정 사항 중에 좀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여러분, 이 결산조정 사항에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는 재무제표상 인식을 하지 않으면 세무조정으로는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회계 처리를 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재무제표에 감가상각을 인식을 안 한 겁니다. 근데 감가상각비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게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를 깜빡했다. 그럼 얘는 수정신고, 그러니까 즉 경정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얘는. 그렇기 때문에 최초 신고 때 얘를 인식하지 않으면 이 감가상각비 분에 대한 법인세가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 되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결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대손충당금도 우리가 세법상 한도 내에서는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손 충당금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채권이 한 100억 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억 원까지는 세법상 한도 내에 대손 충당금 인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를 인식 안 했다. 그러면은 얘도 1억 원만큼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가 더 추가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초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이 결산 조정 사항을 놓치면요, 쓸데없는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이제 조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법인세는요 최초 신고분에 대한 재무제표만 이 홈택스에서 뽑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 인해서는 재무제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최초 신고분의 재무제표가 그대로 갑니다. 왜냐? 우리는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게 아니고요, 세무조정으로 인해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명심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신고조정사항입니다. 사실상 결산조정사항이 신고조정사항보다 훨씬 중요한데요, 그래도 신고조정사항도 어떤 게 있는지 알아두면 좋으니까 네,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결산조정사항과 다르게요, 계산서에 인식을 안 해도 세무조정으로 손실이나 이득을 인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되게 중요한 거는 결산조정사항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왜냐면 사후에도 얘는 수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세무조정은 신고조정사항에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중요한 것만 뽑아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 등의 세금에 대한 송금불산이 된 세금이 환급이 된 경우에 입금불산임입니다. 여러분, 법인세나 소득세가 송금불산임인 거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얘를 내가 과원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환급을 받았어. 근데 난 애초에 얘를 비용 처리를 못 받아요. 왜냐? 세법상 얘는 비용이 아니니까. 그러면 얘 환급금을 수익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만큼 입금불산이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두 번째는요, 그 국세 등의 과원납에 대한 환급 이자도요, 입금불산입이니까 이 점도 유념해 주십시오. 네, 세 번째는요,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 입금입니다. 네, 네 번째,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입니다. 네, 여러분, 임원은요 퇴직금이 세법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 한도가 넘어선 퇴직금을 상여, 즉 급여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퇴직금과 급여는 이 소득세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편법으로 이용해서 급여인데도 퇴직금으로 넣어서 퇴직금으로 주는 걸 방지하고자 네, 이렇게 세법에서 법을 만들었는데요. 그럼 여러분, 퇴직금은 한도 초과가 되면 송금불산입이 되고, 그리고 상여가 처리가 되는 거. 퇴직금이 한도 초과가 되면은 송금불산입이 되고, 그 퇴직금을 지급받는 임원의 상여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차피 상여 처리가 되는 거 그냥 똑바로 애초에 원처세 신고를 할 때 급여 신고를 그렇게 하고 퇴직금 한도 내에 퇴직금을 신고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냥 퇴직금을 크게 신고하고 세무조정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여러분, 이건 둘은 똑같을 것 같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네, 다른 부분들도 조금 찾아보면 있긴 한데 저는 그냥 확 와닿는 걸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건강보험료의 차이가 생겨요. 처음부터 급여로 신고를 하는 건 당연히 건강보험료 대상인데요, 이렇게 퇴직금 한도 초과분으로 인해 세무조정이 된 부분에 대한 급상여분은 건보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요 점만 참고로 좀 알아두십시오. 네, 다섯 번째, 기부금 한도 초과입니다. 여섯 번째, 채무 면제 이익 등에 대한 부채 감소분 중에 얘를 2월 결손금에 충당한 경우 얘도 입금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2월 결손금은요, 미래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비용과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얘를 채무면제이익에서 2월 결손금을 깎았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내 미래 비용을 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입금 산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왜냐면 내가 미래에 써야 될 비용을 줄인 거니까. 만약에 얘를 입금 산입을 하게 되면 나는 2월 결손금이 줄기 때문에 나중에 쓸 비용도 줄고 얘에 대해서도 또 세금을 내니까 이중과세가 되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채무면제 이익 등에 대한 부채 감소분에 대한 2월 결손금은요, 2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네, 입금 산입하지 않습니다. 네, 일곱 번째, 얘도 조금 중요합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인한 송금불산입과 입금불산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송금불산입니다. 여러분, 건설자금 이자는 뭐냐면요, 내가 건설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건물을 짓는데 얘와 다이렉트로 관련된 특정한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럼 이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를 당연히 납부를 하게 되죠. 네, 근데 우리는 회계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세법적으로도 그렇고 이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비용 처리를 하면 네, 당연히 송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자금이자를 초과해서 자산으로 인식을 하면 얘는 또 송금산입 대상이 되니까요. 요 점도 명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9번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입니다. 얘는 당연한 겁니다. 10번째. 얘도 좀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에 따른 송금불산입입니다. 가지급금이 생기면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데요. 걔에 대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신고조정사항으로 세무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입니다. 여러분, 가지급금은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대여금이에요.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나는 뭘 받아야 돼?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대한 그 금액만큼 이자를 측정해서 너희가 수익을 인식해. 이게 바로 가지급금 인정이자예요. 요거를 인식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의 송금불산입입니다. 얘는 뭐냐면 세법은요, 내가 빚이 있는데 남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네가 빚을 준 주제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빚이 있는데 그 중에 가지급금만큼의 그만큼 해당되는 그 빚에 대해서, 그리고 그 빚에 해당하는 이자는 비용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네, 가지급금 관련된 송금불산입과 입금불산입은 여기까지고요. 네, 11번째입니다. 얘도 좀 놓치기 쉽고 중요합니다. 네,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의 감가상각입니다. 세법은요, 법인이 감면을 받을 경우에는요, 감가상각을 무조건 하게끔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창업감면을 받았어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감가상각을 지금 인식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인식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나는 감면을 받을 건데 뭐하러 내 비용을 미리 다 써버립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나중에 아꼈다가 쓰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세법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있다면 감가상각은 무조건 강제해라. 그러니까 결산조정사항이 아닌 신고조정사항의 감가상각이 되는 겁니다. 12번째, 2월 입금입니다. 얘는 선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계학적으로는 매출로 인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매출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도 세무조정으로 매출 인식을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송금산입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출을 하지 않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을 가입한 회사가 불입을 했을 경우 그 불입한 금액만큼은 퇴직금으로 인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만약에 비용 처리를 안 하더라도 송금산입 세무조정으로 비용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세무 이기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